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 72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날씨가 쌀쌀해서요. 이 건물 안에서 오히려 실내에서 시험을 치르기가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던 날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만큼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출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부분 잘 챙겨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회차 시험의 총평 하도록 하겠고요. 과목별로 난이도 변화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난 회차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제 유형, 이제는 완전히 굳어져서요. 여러분들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크게 못 느끼실 텐데요. 그래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씩의 변동 상황은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문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의 문제 설명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 전중 후에 걸쳐서 어떤 부분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72회와 71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분야에서 동일한 수준의 문제, 동일한 개수의 문제가 출제된 것은 맞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듣기 파트에서 조금, 그리고 특히 읽기 파트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듣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가 워낙 그냥 들으면서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약간 더 정보량이 많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제시문들이 좀 있었고요. 또한 듣기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서 듣기 문제도 말하기 문제도 이 세트 문제 전체가, 즉 각각의 선택지 10개가 모두 다 사실적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제시문을 들으면서 이 정오답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그 수준의 선택지가 꽤 밀도 높게 구성된 세트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파트들보다도 듣기 말하기 파트가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지난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건 좀 더 집중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선택지를 읽어놨어야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보였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법 파트는 사실 이번에는 그리 특이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 봐서는 우리 발음에 해당하는 문제보다는 이 표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음운의 변동과 관련해서 또 몇몇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다시 발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숫자가 늘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휘는 그쵸. 사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어떤 어휘가 특별히 더 어렵다, 쉽다를 그 난도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따라서 어휘 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를 아주 작정하고 힘들게 하려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 않는 이상 순우리말이라든가 한자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한테 항상 익숙한 어휘만으로 구성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이번 회차의 어휘도 그렇게 유난스럽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차 시험 보셨다면 어휘 파트 부분 보시면서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는구나, 어휘 공부를 왕창 해야 되겠다, 요런 결심을 가지고 73회차 준비하시는 것을 사실은 크게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어휘 같은 경우 이제 건져갈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놓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쓰기 파트, 창안 파트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안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추세죠. 오히려 이 쉽다는 것이 문제가 좀 더 깔끔해진다라는 의미로서 쉬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약간 무책임해 보이는 듯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객관적으로 정오답 여부가 딱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쓰기 파트, 창안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별도의 파트가 아니라 그냥 독해 파트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난도의 큰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웠던 영역이었고요. 읽기 파트는 이제 점점점 회차가 더해갈수록 이 읽기의 난도는 지붕을 뚫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량이라든가 분야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더더더더 큰 집중력과 더 수준 높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시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단기간에 정복 가능했고, 그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어법 파트가 굉장한 변별력을 가지면서 이 문법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1, 2주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어떤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회차를 계속해서 지금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독해, 즉 읽기 파트의 변별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든가 난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제는 옛날만큼 단기간 내에 우리 마치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듯이 막 기출문제 막 풀어보고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 몇몇 가지 외워놓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수월하게 얻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선발이나 또는 등급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은 사실상 독해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독해 파트의 비중,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화 같은 경우 그렇죠. 늘 우리가 일정 정도 공부해야 할 양이 정해진 파트여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아예 손 안 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예사조라든가 아니면 훈민정음 15세기, 16세기, 17세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문법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죠. 전반적으로 72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점수에서도 72회 문제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건 이 시험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절대적인 난이도와 무관하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73회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조금 더 시간 확보, 단 한 일주일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집중력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여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험이 구성된다라는 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훨씬 더 전략적인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이걸 뭐 순서를 막 바꿔서 풀어라, 뭘 먼저 풀어라, 뭐 이거를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셔야 훨씬 더 이 시험 시간 자체를 핸들링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파트별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의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동여지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시어의 의미라든가 쇼생크 탈출과 같은 영화에서 사용된 그 영화 음악의 의미 같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전에는 시를 주고 나서 그냥 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를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서 해당 시어들의 각각의 의미, 뭐 그게 대단히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더 긴 집중력을 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노래가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노래를 얼마나 잘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본을 얼마나 잘 듣느냐의 문제였어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 즉 듣기 문제 말하기 문제 하나씩 세트로 묶여져 있는 파트의 경우는요, 초콜릿 블룸 현상이라든가 모녀 간의 갈등 해결 방법, 그리고 김치 발효와 관련해서, 그리고 GPT와 챗 GPT 관련해서, 그리고 뭐 설계팀과 개발팀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3자 대화까지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듣는 그 대본의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것이, 보통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세하게 잘 들었냐
의 문제이고요. 말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대체로 뭐 질문을 하면서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뭘 설명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 말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바로 답이 골라지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곤 했었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 하나하나가 확실히 인지가 되어야 정오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사례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거가 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있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요구됐다. 뭐 특별한 능력을 더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 10개의 선택지, 두 문제니까 10개의 선택지잖아요. 그 10개의 선택지를 즉각적으로 잘 소거해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문제와 문제 사이의 휴지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이 딱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약한 뭐 5초, 10초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경우 뒤에 있는 어휘 문제 하나 딱 풀고 오고, 뭐 요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께 더 권하고 싶은 건 그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이지 문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답이 빨리 골라지는 문제라면 살짝 갔다 오는 게 가능한데, 이 듣기 말하기가 세트로 묶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지 10개를 일단 읽어 놓으셔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6번, 7번과 8번, 9번 사이의 그 휴지기, 이 부분을 너무 뒤에 가서 뭔가를 더 건드리고 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휘들이 출제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가 돌아가면서 출제되죠. 고유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 맥락적으로 잘 쓴 게 뭐냐, 또는 한자어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사용된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뭐 사전적인 뜻풀이를 물어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맥락적이고 문맥적인 의미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동음 이의어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자 구분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한자어만 좀 더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유어를 가지고 이런 고유어를 다 외워야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고유어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들만, 그 중에서도 일부만 그냥 하는 것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갈 수 없거든요. 따라서 한자어를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고, 요런 한자어가 내가 지금 아는 수준의, 구사 가능한 수준의 한자어인가, 맥락 속에서 물어봤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뭐 분탕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더듬더듬이라도 뭔가 예문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유어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한자어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상관관계 관련해서는 포함관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유어와 한자어 대체 가능한가, 잘 고쳤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습니다. 반의어 역시 어휘의 상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반의관계, 벗다라고 하는 단어에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고요. 속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읽어서 알 수 있는 속담, 또는 우리 수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속담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속담과 관련해서도 뭐 그냥 다짜고짜 속담을 외우고 앉아 있는 것이, 이 시험 안 그래도 이제 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빠듯한 시간 내에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더 내서 속담을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준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영리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읽어서 알 수 있는 속담들이 이렇게 있더라. 감기는 밥상머리에 내려앉는다. 밥상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읽어서 해결 가능한 속담, 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기초적인 속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한자성어,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자꾸 순우리말을 배척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속담보다는 한자성어, 요런 한자성어들이 출제되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막 듣도 보도 못한 한자성어예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 적 있는 애들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의 공부 즉각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구는 항상 이렇게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출제되고요. 한자어를 순화하거나 외래어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준의 어휘들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되었습니다. 어휘어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회차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최신 회차에 해당하는 이 날카로운 감각을 길러 놓으셔야 되니까요. 요런 수준의 것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거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법 파트 같은 경우도 역시 무난했습니다. 용언의 표기라든가 띄어쓰기, 그쵸? 띄어쓰기는 빠지는 적 없죠. 그리고 의문의 변동 관련해서는 탈락 파트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호는 지난 회차에는 소괄어였는데 이번 회차는 쌍점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뭐 빗금이라든가 말줄임표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장의 중의성, 번역투 표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상 밑도 끝도 없이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되어서 어법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래도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의 결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훑기는 해야 된다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법 파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강조하겠고요. 쓰기 창안 파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파트, 그쵸. 여전히 완성된 글이 먼저 제시된 형태로 출제되었고요. 자료 활용 문제가 자료 활용이 아니라 자료를 잘 읽었어? 라는 독해 문제였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 문제는 어법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것. 어휘 문제도 새롭게 이 쓰기 파트에서 출제되더라. 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쓰기, 뭐 이런 라이팅 시험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파트 되겠고요. 창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 막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는 막 연상하기 문제 같은 것들이 출제되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 문제의 공정성 같은 것들을 좀 의심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더 문제는 다듬어지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크게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아주 협소하게 답을 만들어내는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창안 문제 역시 여러분들께서 창안이라고 하는 별도의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독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문풀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되겠습니다. 읽기 파트로 넘어가 보면은요, 실제로 문학작품 같은 경우 신경님의 동해바다 나왔고요. 현기영의 순이삼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품 자체는 조금 낯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게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작품 중에 어려운 작품이 아닌 오히려 낯설지만 좀 쉬운 작품이 나와서 읽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립구도가 굉장히 명확한 작품이었죠.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긍정, 부정의 의미가 명확하게 읽어지는 작품들이었고요. 순이삼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방언, 제주도 방언을 못 읽는 수준 아니고요. 거의 괄호치고 아예 번역해 놓은 표현들도 있었고요. 하면서 이 순이 삼촌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는 아내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든가 하는 것들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비문학 파트가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들께서 그쵸? 이 인문사회과학 제시문들이 골고루 나왔는데 과학 제시문이 굉장히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번 회차 굉장히 힘들게 푸셨을 거다.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부족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런 수준의 제시문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고지고대로 다 풀고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일단 잠깐 빼놓고 여러분들께서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문서 파트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국어문화 파트까지 갔다가 다시 비문학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비문학을 만만하게 보실 수가 없는 상황
이 되어 버렸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딜레마와 관련해서 인문 파트 이렇게 나왔고요. 과학의 연구 분야와 관련, 과학이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데이터주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제시문에서도 법률 요건과 법정 문서의 성립 요건 및 종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정보들이 막 집약되어 있는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문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그 느낌 자체가 마치 과학기술 제시문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한 유전물질인 DNA와 관련해서,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관련해서 정말 읽기조차 부담스러운데 읽고 나서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굉장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 부족 문제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이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뭐 시간에 대해서 크게 너무 구애받지 마셔라, 성급하게 풀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그때는 그게 맞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시문 자체가 너무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는 완전하게 좀 느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조건 빨리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잘 풀고 잘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으로 좀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반 문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뭐 나눠준다, 뭐 이런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든가 시험 시행 공고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일반 문서, 비즈니스 문서와 관련해서는 정말 단순일치 문제다.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문서의 종류와 특징과 무관하게 거기 숫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액수가 어떻게 써 있는지, 뭐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써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정오답 여부 골라내게 하니까 정말 침착함만 있으면, 집중력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독해력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국어문화 파트 같은 경우 역시 주요 작가와 주요 작품들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고요. 고전 작품에서 현대 작품에서 각각 유명한 작가들, 그 다음에 유명한 작품들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문예 사조 같은 것들은 한 번씩 강의를 통해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번 나오는 훈민정음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근대국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신문기사가 아니라 연극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사설이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 뭐 그게 기사건 사설이건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읽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대국어의 경우는 읽으면 읽어지거든요. 소리 내서, 속으로 소리 내야겠죠? 속으로 소리 내서 읽으면 뭐 읽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괜히 겉모습만 보고 패스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문법 차이 이번에 그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나왔고요. 수어라든가 방송 언어 관련해서는 난도 자체가 결코 높지 않아서 그냥 풀던 대로 풀면 됐을 것 같은데요. 비문학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이제 문제 해결하셨을 텐데 72회는 일단 끝났고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시험 전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해가 비치는 방향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미리미리 블라인드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시작하고 나면 시간도 없거니와 괜히 이제 감독관들 눈에 띄는 게 별로 좋은 전략 아니니까요. 블라인드 방향이라든가 또는 블라인드 위치라든가 이런 거 계속 확인하셔야 되겠고, 난방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꽤나 쌀쌀했어서 되게 추워하는 친구들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소음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감독관님한테 정중하게 그러나 충분하게 요청하셔서 본인한테 딱 맞는 환경 조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옛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냉난방이 정말 안 좋아서, 그리고 건물 자체가 되게 싸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데 쓸쓸하게 쌀쌀하게 느껴지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얇은 담요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연필과 가는 샤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샤프로 평소에 쓰시던 분들이시라면 연필도 막 되게 가늘고 뾰족하게 깎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살짝만 체크해도 되거든요. 이 OMR 카드에. 그러니까 막 가늘게 깎아가서 여러 번 체크하지 마시고 굵게 칼로 깎으세요. 이 연필 깎기 마시고 칼로 깎아서 2번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굵게 깎아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시 40분 이후에는 대체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감독관마다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9시 30분부터 이제 뭐 계속 방송 나오고 40분부터는 아예 책상 위를 비우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한 9시까지 도착하셔서 최종 마무리, 뭔가 그 핵심 노트 같은 거 한 30여 분 정도 보시고 40분 이후에 오히려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 들면 화장실은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40분 이후의 시간을 내가 쓸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중에는요, 일단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듣기 말하기 15번까지 25분 그냥 쓰라는 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준점으로 일단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읽기 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문학작품과 일반 문서 있잖아요. 문학작품과 일반 문서에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쓰시고 나머지 30분 정도가 아마 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비문학 재심은 4개 정도, 3개, 4개 정도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회차처럼 비문학 좀 어렵고 복잡하게 나온다면 넉넉하진 않겠습니다만 넉넉하지 않으니까 비문학 제시문을 뒤로 빼놓는, 읽기 파트에서 문학과 일반 문서에 15분 쓰고 그 다음에 국어문화 파트 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 이제 비문학에 쏟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짧은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더 확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순서로 한번 실전 연습해보시고 73회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몸을 맞춰놓고 실전에 가셔서 그대로 그냥 몸이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후는요, 당연히 이제 돌아오면서 뭐가 아쉬웠고, 그쵸? 뭐가 섭섭했고, 뭐만 좀 더 봤어도 내가 괜히 고쳤어, 막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한 번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등급을 얻으려면 그래도 약간의 시험을 보면서도 왜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만 보시진 않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 회차 시험에서 아쉬운 점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든가 경향이 어떻구나라든가 내가 어디가 좀 취약하구나라든가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체킹하시고 지금 당장 시험 공부 들어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달 남은 시점에서 이제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알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당장 시험 전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회차 보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읽기 훈련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해 제시문을 좀 푸는 연습은 별도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가 조금 끌어올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단기간 연습하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회차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72회차에서 충분한 등급을 얻으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73회차로 마무리하셔라. 무조건 여러분들이 최고의 결과를 거두셔라 라는 말씀. 이거는 예언이나 또는 어떤 정언 명령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암시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더더더 전략적인 준비로 최고의 효율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